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7살, 5살 때 이혼해서 지금 한 8년 정도가 지났고요. 지금 첫째가 중학생이 들어간 싱글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혼을 직접 겪고 나서 이혼 상담 일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고 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다. 이혼을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각오로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10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 없는 이혼은 재앙이다 입니다. 아니 세상에 누가 준비 없이 이혼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남편이랑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말버릇이 그런 게 있어. 그럴 거면 이혼해. 당장 이혼해. 나 너랑 못 살아. 이런 말버릇이 있어서 아내가 지금까지 남편이 그런 말만 하면은 진짜 이혼 당할까봐 팍 수그렸던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자꾸 이 남자한테 이혼하자 그러면 내가 져주니까 이 남자가 점점 더 하는 거야. 나만 상처받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뽐때를 보여줘야겠다. 저 남자한테 그래 이혼해 하고서는 법원에 가야겠다. 그러고선 진짜 그래 나도 이혼하고 싶어 하면서 법원에 갑니다. 가서 서류 이제 써서 내고, 뭐, 자녀 양육 교육 받고, 이렇게 해서 진짜 절차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숙려기간 3개월이 있죠. 그러면 사실 아내는 내심, 내가 진짜 이혼하자고 하면 이 남자가 나를 붙잡겠지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도록 남편도 자존심 싸움을 하고 나도 자존심 싸움을 해가지고 둘 다 화해를 못하고 진짜 3개월이 지나서 이혼 확정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진짜 내가 이혼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얼떨결에 이혼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 외도를 해서 내가 이 인간을 죽는 사내 하는데 이 인간이 또 이혼은 하기 싫다네? 그러면 또 이제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이혼을 안 한대? 네가 유책 배우자 주제에 네가 이혼을 한다 안 한다 결정할 자격이 있어? 나는 너랑 이혼할 거야 이러면서 너 한번 이혼 당해봐라 하고서는 진짜 이혼 소송을 막 걸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이혼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하기 싫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막 룰루랄라 하는 거야. 상간녀랑 더 붙고 더 놀아나고 이미 이혼남처럼 막 놀고 있고 내 통제를 벗어나 버려요. 난 이혼하기 싫다 그랬는데 네가 이혼하자고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내분들이 아씨 이혼해주지 말걸. 내가 이게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에 후회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진짜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서 저 인간이랑 같이 있는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조차도 나는 너무 견디기 힘들다. 나는 진짜 내가 몸이 병들 것 같아서 당장 이혼을 해야겠다. 준비고 뭐고 필요 없다. 내가 죽을 것 같다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그렇게 이혼을 해도 되긴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요. 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속담도 있듯이 내가 전쟁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면 샤랄라 하고서는 해방이 될 줄 알았지만 전쟁 같은 결혼에서 이혼하고 보니까 지옥이더라. 전쟁통보다 더 심한 지옥이더라. 이런 얘기도 이혼한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직 남편에게 의존을 하고 있고 남편이 아직 나에게 중요한 존재고 한다면 이혼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혼해도 안 죽는다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혼을 두려워하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진짜 이혼을 해야 되는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이미 남편이랑 뭐 더 이상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미 끈이 떨어졌는데 진짜 내가 그냥 오기로 이혼을 안 해준다거나 버티면서 내 재산을 까먹고 있는 경우 버티면 버틸수록 내가 받을 재산이 까먹어져.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지금 당장 재산이라도 챙기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애들이 망가지고 있는 경우 내가 이혼을 안 하는데 우리 애들이 그 안에서 병들고 있어. 그럼 그냥 내가 마음을 빨리 결정을 해서 이혼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미 파탄 났고 되돌릴 수 없고 더 이상 내가 이 남자가 필요하지도 않고 정말 허울뿐인 결혼인데 내 감정 때문에 이혼을 또 못하는 경우에는 두려움 때문인 거죠, 사실은. 이혼 그 과정이 두렵기도 하고, 이혼 후에 삶이 불안하고 겁이 나고, 나 혼자 애들을 어떻게 키우나 싶고, 이런 생각,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혼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혼해도 안 죽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거부터 확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혼 사유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죠. 근데
이게 증거가 되나 싶은 것까지 일단은 모아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랑 부부싸움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녹음을 하시고, 이혼을 각오한 다음에는 증거를 꼭 남기셔라. 뭐, 가정폭력이 벌어졌다. 뭘 던지고 부셨다. 그런 것도 다 사진 찍어놓고 112 현장에서 불러서 신고 기록 남기고, 그런 식으로 이혼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진짜 나한테 힘이 되는 거는요, 변호사보다 사실 증거예요. 증거만 있으면 나홀로 소송도 할 수가 있고요, 남편을 압박해서 순순 이혼을 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증거가 없으면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경제력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도 많이 여쭤보거든요. 그럼 이혼하고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일단 재산분할 받은 거랑 남편이 주는 양육비로 좀 버티다가 제가 마음 좀 추스르고 취직하려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게 힘들어져요. 이혼하기 전에 못하는 거는 이혼 후에도 못합니다. 이혼 전에 못했던 취직을 이혼 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혼 후에는 내 마음도 좀 다독여야지, 애들도 챙겨야지, 이사해야지, 뭐 해야지 할 게 엄청 많은데, 이혼 후에 이제 취직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엄청 미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혼 계획이 있고 내가 당장 생활비 걱정이 된다면 이혼 전에 빨리 그냥 취직을 해서 이 직장맘 생활에도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재산 분할로 뭐 몇십억을 받더라도요, 당장 생활비 200만 원, 300만 원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그리고 남편이 뭐 아무리 의사, 변호사 막 돈 잘 버는 사업가거나 이렇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꼴랑 애 하나당 70만 원, 100만 원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받아서 어떻게 엄마까지 먹고 살겠어요. 그리고 양육비도 줘야 주는 돈이지, 양육비를 안 주는 남자들이 7, 80%가 넘는다잖아요. 배드 파더스 이런 게 왜 있겠어요. 그러니까 양육비 주면은 그걸로 나까지 생활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에 진짜 순진한 착각인 거고요. 내가 지금까지 남편한테 생활비를 500만 원을 받았다. 그거면은 뭐 내가 조금 쪼들릴 수는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오산입니다. 나에게 줬던 생활비를 남편이 이혼하고도 그대로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안 돼요. 남자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진짜 법적으로 정해준 딱 그 양육비만큼 주고 싶어서. 이혼하면 남이거든요. 남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냐? 내가 왜 너를 먹여 살리냐?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남자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내 생활비는 내가 벌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물며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육비도 줘야 주는 돈이라고. 양육비가 안 들어와도 내가 애들을 건사할 수 있을 만큼의 월급을 벌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니다 싶으면 임신은 그만하자. 이거 진짜 너무 현실적으로 제가 여자로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제 보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중내 산에 하면서, 그리고 섹스리스인데 어쩌다 한번 해. 할 때마다 애가 생겨. 그래가지고 사이가 안 좋고 맨날 이혼한다고 하는데 애는 막 둘, 셋씩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혼한다 그러더니 셋째 낳았대. 막 이런 경우가 주변에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내가 이 남자랑 살면서, 그러니까 약간 현타 오는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남자랑 평생을 살아야 되나? 이 남자가 과연 내 남은 여생을 다 전부 걸 수 있는 그런 남자인가? 현타가 오잖아요. 그럴 만한 남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면 피임이라도 하자는 거지. 당장 이혼은 못하더라도 더 딸린 애는 안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맨날 남편이랑 중내 사내만에 하면서 막 폭행도 하고 막 이렇게 되게 극단적으로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부부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거든요. 생긴 애라고 해서 꼭 다 낳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혼을 준비하고 계셨었는데 지금 막 폭행까지 벌어지고 남편한테 10년 이상 이렇게 시달리셨었는데 임신 때문에 또 발목을 붙잡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진짜 솔직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안 되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낳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죄책감도 들고 내가 임신했다는 거를 이미 남편이 알았기 때문에 설마 임신한 나한테 예전처럼 그렇게 하겠어라는 또 생각도 있으신 거고, 그렇긴 한데 그냥 이분이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을 또 발목 잡힌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어요. 애가 많아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자는 더 드세지고요, 여자도 더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딸린 식구들이 많을수록 여자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임신하면 남편이 뭐 폭행을 안 하고 막 가스라이팅하고 못살게 굴던 거를 멈출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남자의 인성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그 남자가 인성이 좋아지진 않아. 아이 지키려는 그 아내의 마음을 알고서는 더 지랄을 하면 했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방금 생긴 애라고 다 낳아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지금은 아이들을 최우선이라고 하니까 좀 이게 앞뒤가 안 맞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된 이상 아이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대할 때도 감정적으로 안 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이제 저도 겪어봤지만 애들한테 배우자의 나쁜 점을 막 얘기해주고 싶어. 야, 네 아빠가 어떤 인간인지 아냐? 세상에, 야, 생활비를 끊었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막 이거를 막 애들한테 내 편을 만들고 싶어요, 애들을. 그래서 이제 말실수도 하게 되고 하는데, 최대한 배우자에 대한 나쁜 얘기는 아이들한테 안 하는 게 좋고, 또 아이들과 배우자를 고립시키고 이제 막 격리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저게 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는데 지 자식 생각하는 척은 오지게 하네, 착한 척 오지게 하네 하면서 자식들도 안 보여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좀 누르고, 자식과 그 부모의 관계는 천륜이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또 오히려 아이들한테 아빠 만나고 와, 아빠 만나서 재밌게 보내고 와, 엄마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친정이나 정부 지원은 기대하지 말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혼하고 뭐 갈 데 없으니까 친정에 들어가려고요. 친정 부모님이 애기 봐주면 제가 직장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데요. 그것도 진짜 잠시만의 임시방편으로 생각하셔야지, 친정에 이혼하고 애 데리고 들어간다는 게 그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눈치 보이는 거고요. 갈등도 생기고요. 나와 부모님만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뭐 형제 간에 뭐 하여간 많은 문제들이 딸려오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애들 어릴 때 잠깐만 친정에 붙어 사는 거는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독립을 해서 독립된 가정을 꾸리는 게 목표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부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정부 지원 진짜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이혼하고 뭐 8년 뭐 이렇게 살면서 정부 지원 받아본 적 별로 없거든요. 특히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많은 환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한부모 가정만 되면은 뭐 임대 아파트도 막 들어가고 뭐 다달이 뭐 현금도 받고 이럴 줄 아시는데, 한부모 가정 되기가 되게 힘듭니다. 법정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는데 소득도 적어야 되고요. 가진 집도 없어야 되고요. 차도 500만 원 넘어가는 차 가지고 있으면 탈락이에요. 그리고 저축성 예금이나 연금성 보험 뭐 이런 거만 있어도 탈락이 되기가 쉬워가지고, 진짜 가진 게 없어야 되는 게 법정 한부모 가족이고,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이 양육비로만 몇백만 원씩 나오는 거 아니고 한 20만 원? 애 하나당 20만 원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 법정 한부모 가족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나라 돈으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시자들은 팔굽은 병신들이라는 걸 명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시댁 식구한테 의존하기도 하고 시댁 식구한테 우리 남편을 좀 혼내주세요라고 막 하고 싶기도 한데,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셔야 돼요. 시자들은 남편이 살인을 저질러도 남편을 두둔하고 보호해줄 사람들입니다. 절대 내 편이 아니고, 이혼해 남편 식구들을 끌어들여봤자 나한테 좋을 거 1도 없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자나깨나 남자 조심.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여자들이 뭔가 마음에 결핍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막 이러면 남자들이 그거 기가 막히게 캐치해가지고 똥파리처럼 꼬여들거든요. 심지어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나가지고 내가 맨날 울고불고 하면서 이혼할까 막 슬퍼하고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몇 년 동안 연락 없던 전 남친한테서 연락이 오더라. 나한테 관심도 없던 거래처 남자가 갑자기 나랑 밥을 먹자고 하더라. 참 신기하다, 남자들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게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파고 들어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먹으려는 남자들이 꼬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내 상황이 다 종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이제 남자한테 이제 이렇게 끌려가지고 넘어가면은 상처는 더 커지고 내 인생은 더 꼬이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막
이혼하면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겠지? 막 이런 상상도 안 하시는 게 좋죠,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젊었을 때 한창 잘 나갈 때 고른 남자가 이놈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혼녀가 돼서 애가 딸려가지고 이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은 많이 없죠. 그래서 되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잘못 만나면요. 내가 돈이 있으면 내 돈이 타겟인 거고요. 내가 돈이 없어. 나한테 빨아먹을 거 없는데? 그러면은 진짜 내 남은 몸뚱이 하나도 빨아먹을 인간들이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자기 관리가 생명이다. 내 커리어, 내 건강, 내가 하면 할수록 나한테 쌓이는 것이고 남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거, 운동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집중을 하셔서 내 내면을 채우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혼하면 아무래도 이혼녀는 사람들이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자존감도 낮아지기 쉽거든요. 그럴 때 내 자존감을 높이는 거는 나 스스로를 내가 채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잘나져야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돈도 많이 벌고 남들도 나를 깔보고 무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채우는데 집중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혼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